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 중 하나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네, 매일경제요? 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소유구조, 또 논란이 많았던 MBN 사태, 외부 평판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좀 상반된 모습? 이걸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상반된 모습이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저널리즘 성과도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족 경영, 거기서 비롯된 건지 하여튼 심각한 기업 범죄까지 드러났잖아요. 아, 그 모순적인 측면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 모순.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매일경제 시작부터 좀 짚어보죠. 1966년에 정진기 창업주가 대한민국 경제의 자립과 번영의 길잡이, 이걸 목표로 창간했다고 나오네요. 네, 벌써 역사가 꽤 됐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경제지 중에서는 발행 부수가 1위라고 하고요. 디지털 혁신, 예를 들면 미트, 이런 거나 매경이 신문 같은 것도 하고. 세계 지식 포럼도 빼놓을 수 없죠. 그걸로 영향력을 꽤 키웠고요. 아, 맞아요. 세계 지식 포럼. 그래서인지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할 지점이 바로 그 소유 구조예요. 소유 구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여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매일경제는 비상장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창업주 일가가 그 재정쟁기 언론 문화재단하고 개인 지분 이걸 통해서 합치면 거의 77%. 그 이상을 통제하고 있어요. 77%면 거의 절대적이네요. 근데 재단이면 공익적인 거 아닌가요? 형식은 그렇죠. 공익재단 형태인데 실제로는 이게 가족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외부 견지에서는 좀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런 구조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바로 계열사인 MBN 문제가 터진 거죠. 네, MBN 사태. 이게 정말 파장이 컸죠. 2011년이었나요? 종편 승인 받을 때. 맞습니다. 그때 그 종편 승인 조건 중에 자본금 3천억 원, 이걸 맞춰야 했거든요. 네, 기억나요. 그 요건 때문에 다들 좀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MBN은 이걸 맞추려고 임직원들 이름으로 555억 원을 차명대출 받아서 납입한 거예요. 직원들 명의로요? 와. 네. 그리고 이걸 또 수년간 숨기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식회계죠. 야, 이건 정말 단순한 실수 차원이 아니네요. 그럼요. 이게 그냥 실무자 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이 주도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였다는 게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고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군요. 네, 경영진 유죄 판결 나왔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MBN에 대해서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6개월 업무 정지라는 정말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죠. 6개월 업무 정지요? 방송사가 문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와,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모회사인 매일경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사실상 침묵했죠. 자신의 계열사, 그것도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요. 언론사로서의 저널리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이게 참 언론사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나타나요. 또 무슨요? 어떤 거죠? 이렇게 신박한, 기업 윤리 문제가 터졌는데도 정작 매일경제나 MBN 기자들은 탐사보도 같은 걸로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꾸준히 수상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련 연속보도라던가 군 첩보원 인직사항 유출, 단독보도 같은 거. 네, 그런 보도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뛰어난 보도를 하고 상도 받고, 정말 이 두 모습이 어떻게 한 조직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외부 평가도 딱 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갈리나요? 예를 들어 민주언론 시민연합, 줄여서 민언련이라고 하죠. 이런 언론 감시 단체에서는 매일경제가 특정 사안, 예를 들어 12.3 내란 사태 보도 같은 걸 보면 검찰 시각 위주로 전달한다? 혹은 좀 친정부 편향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요. 편집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군요. 그렇죠. 또 미디어 오늘 같은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에서는 MBN 사태 보도 실패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하죠. 네네. 근데 또 반면에 한국기자협회 같은 곳에서는 개별 기자들의 보도 역량 자체는 높이 평가해서 상을 주는 거고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종합해보면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자 개개인의 취재나 보도 능력은 우수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매체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소유 구조나 편집 방향성, 이런 데는 좀 심각한 의문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자들은 상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좀 불투명한 가족 경영 구조하고 또 MBN 사태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저널리즘적인 성취와 기업 혹은 소유주의 중대한 과오가 같이 존재하는 언론사의 뉴스를 당신이 접할 때요. 네. 뉴스 소비자로서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개별 보도의 질이 그 뒤에 있는 조직 전체의 어떤 윤리적인 결함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당신 각자의 몫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소주에게 힘이 됩니다.